늦가을 비가 소양호 위로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춘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인 박선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파고들었다. 평생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그의 삶은 정년과 함께 멈춰버린 듯했다. 서울에 사는 딸 지민과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통화가 전부였고 넓은 아파트에는 먼지 쌓인 책들과 아내의 사진만이 온기를 지킬 뿐이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창밖을 바라보던 박선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자식들이 억지로 가입시킨 인터넷이 동호회 글벗의 단체 카톡방만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날 아침 낯선 아이디로부터 개인 톡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 선생님. 동호회 게시판에서 선생님의 시 호반의 가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깊은 사색과 섬세한 표현력에 매료되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글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박선우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잊고 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한 남자로서의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프로필 사진 속 강민아는 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여성이었다. 자신을 미나라고 소개한 그녀는 미국에서 자랐고 현재는 베트남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대화는 시에서 시작하여 인생과 철학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졌다. 미나는 박선우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의 지혜를 칭찬했으며 그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박선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선우 오빠라고 불렀다. 박선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음을 느꼈다. 낯선 디지털 세상에서 만난 그녀는 잿빛 노년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미나 씨는 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군요. 아니에요, 오빠.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요. 사실 요즘 베트남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오빠와 대화하면서 큰 위로를 받아요. 미나는 종종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베트남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 급하게 필요한 자금 문제, 그녀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박선우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미나를 돕고 싶었다. 그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미나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오빠, 정말 죄송한데 혹시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베트남 세관에 급하게 내야 할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해외 송금이 막혀서요.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이건 정말 오빠에게만 드리는 부탁이에요. 박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미나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의 지성을 존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50만 원 정도야 힘든 사람 돕는 셈 치지 뭐.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미나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미나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눈물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박선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첫 송금 이후 미나의 요구는 점점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박선우는 매번 망설였지만 미나의 애원과 눈물 그리고 오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번번이 무너졌다. 그는 미나를 의심하는 대신 그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신을 책망했다. 어느덧 송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어섰다. 박선우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손을 댔고 심지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춘천 아파트에 전세금 일부까지 빼내어 보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자신이 미나를 돕고 있으며 곧 그녀의 사업이 성공하여 몇 배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미나는 이제 황혼의 동반자를 넘어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에게 베트남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빠, 이건 정말 대박 기회예요. 베트남 정부랑 연결된 사업인데
초기 투자금만 확보하면 1년 안에 3배 수익은 보장돼요. 오빠랑 저랑 같이 이 사업 성공시켜서 나중엔 춘천 소양강변에 예쁜 집 짓고 같이 씻으면서 살아요. 네? 미나가 보내온 사업 계획서는 그럴싸했다. 베트남 정부 기관의 로고가 박힌 문서들과 현지 공장 사진, 복잡한 재무제표까지. 박선우는 평생 숫자에 약했지만 3배 수익과 소양강변의 집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는 남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 무렵 서울에서 웹 매거진 기자로 일하는 딸 박지민팔이 아버지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평소 용돈 한 번 달라고 하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흘렸고 통화할 때마다 누군가와 급하게 카톡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친구랑 사업 이야기 좀 하느라. 사업이요? 아빠가 무슨 사업을? 지민은 찜찜한 마음에 주말을 이용해 춘천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그녀를 맞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지민은 몰래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미나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카톡 대화창은 수백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었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과 함께 오고 간 것은 충격적인 액수의 송금 내역이었다.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최근엔 1억 원이라는 거액까지 송금된 기록이 선명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강미나? 이 사람 누구예요? 지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박선우는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다. 네가 뭔데 남의 사생활을 엿봐. 당장 내놔.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딱 봐도 사기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미나 씨를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녀는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우린 같이 사업도 할 거고 곧 성공할 거라고. 부녀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박선우는 딸의 말을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것에 치기 어린 참견으로 치부했고 지민은 아버지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에 절망했다. 그날 밤 지민은 잠든 아버지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피해액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지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집까지 날릴 위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로서의 직감과 정보력이 발동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 없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곧바로 강미나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도용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도 검색 결과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미나가 알려준 계좌는 당연히 대포 통장이었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스마트폰에서 미나와 통화했던 기록을 찾아내고 해당 부아이프 인터나 번호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IP 주소는 놀랍게도 베트남이 아닌 서울 근교의 한 오피스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기 조직의 국내 거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민은 대포 통장의 명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녀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 박선우는 여전히 사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미나에게 카톡을 보내 딸의 행동을 알렸고 미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왔다. 오빠, 너무 걱정 마세요. 지민 씨가 아직 젊어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면 놀랄 거예요. 혹시 지민 씨 때문에 자금이 막히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5천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완벽해져요. 우리 꼭 성공해서 지민 씨에게 보여주자고요. 박선우는 마지막 남은 이성과 미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바로 그때 지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지금 당장 춘천경찰서로 오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제가 증거 다 찾았어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선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다. 춘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김형 45는 처음에는 지민의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은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는 흔한 사건이었고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님, 아버님께서 안타깝게 되셨지만 이런 사건은 범인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을 되찾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김 형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지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추적한 자료들, 도용된 프로필 사진, 유령 회사 정보, 국내 IP 주소, 대포 통장 의심 계좌 목록, 김 형사 앞에 내밀었다. 형사님, 이건 그냥 평범한 로맨스 스캠이 아니에요. 국내에 거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IP 주소까지 찾아냈다고요. 지금 당장 수사하시면 단서라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의 집요함과 구체적인 증거 앞에 김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지민이 제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경찰서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딸이 내민 증거들은 그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나의 달콤한 속삭임, 함께 꾸었던 꿈,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평생 쌓아온 지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수치심과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형사는 지민이 찾아낸 IP 주소와 대포 통장 계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IP 주소는 서울 근교의 한 오피스텔을 가리켰고 해당 오피스텔은 단기 임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잠복 수사 끝에 경찰은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20대 남성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인출책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윗선에 대한 정보를 일부 털어놓았다. 그가 지목한 윗선은 국내 자금 세탁을 총괄하는 30대 남성 박 실장이었다. 경찰은 박 실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강남의 한 고급 빌라를 급습했다. 박 실장은 검거되었지만 그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 역시 강민아의 실체나 베트남 총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었다. 자금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다. 강민아는 박선우가 딸의 행동을 알린 직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카카오톡 계정은 탈퇴되었고 가짜 투자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선우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사실, 그리고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붙들고 밤새 울었다. 한때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하고 무기력한 노인일 뿐이었다. 지민은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춘천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서먹했던 부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위로와 이해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놈들이 나쁜 거지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엄마 볼 면목이 없다. 박선우는 딸의 위로에도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렸다. 사기를 당했다는 수치심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민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바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을 바탕으로 노년의 고독을 파고드는 그림자, 로맨스 스캠의 실태라는 제목의 심층 취재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지민은 로맨스 스캠의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박선우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맞춤형 시나리오로 접근했고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추적을 피했다. 법 집행기관은 인력 부족과 국제 공조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지민은 기사에 아버지의 인터뷰를 담고 싶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완강히 거부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인터뷰를 하겠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빠,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용기를 내주셔야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아빠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셨잖아요. 이것도 아빠가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선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는 평생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쳤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수치심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일 터였다. 박선우는 마침내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미나를 만나 설렜던 순간부터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까지 그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민의 기사는 웹 매거진에 실리자마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고백,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응원, 그리고 사기 조직에 대한 분노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형사는 지민이 제공한 추가 자료와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과의 협력 끝에 마침내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비록 강민아로 알려진 총책은 잡지 못했지만 국내 자금 세탁책에 이어 해외 조직까지 일부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은 요원했지만 박선우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는 춘천 시내 노인복지관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노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다시금 삶의 보람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선우는 지민과 함께 소양 강변을 거니고 있었다. 강물은 예전처럼 유유히 흘렀고 가을 햇살은 따스했다. 지민아, 고맙다. 내 덕분에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기자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랑 이렇게 다시 손잡고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부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강민아는 박선우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의 사랑과 삶의 의미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박선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시한 구절을 적어 내려갔다. 늦가을 강물은 모든 것을 품고 흐른다.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까지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춘천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고 그의 삶은 다시금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비록 그림자는 완전히 거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박선우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았다. 매주 복지관에서 열리는 예방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춘천 시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강의에는 언제나 많은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유머와 교훈을 섞어 전달했고 노인들은 그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공감했다. 여러분, 저 박선우를 보십시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자식들에게 꼭 상의하십시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의 외침은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 외로운 노년 세대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점차 커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지민 역시 기자로서 꾸준히 이 문제를 추적했다. 그녀는 후속 기사를 통해 로맨스 스캠의 새로운 수법, 국제 공조 수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그녀의 기사는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로맨스 스캠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형사로부터는 가끔 연락이 왔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을 통해 상부 조직에 대한 추가 단서가 일부 확보되었고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강민아로 추정되는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완전한 검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박선우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다. 사기꾼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들 역시 어쩌면 또 다른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춘천에도 봄이 찾아왔다. 박선우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지민이 사다 준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낯선 이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닌 딸의 안부 전화와 글벗 동호회 회원들의 따뜻한 인사로 채워졌다. 그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시에는 더 이상 깊은 슬픔과 외로움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의지, 연대를 통한 희망,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민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춘천을 찾았다. 박선우는 아이들의 재롱에 한박 웃음을 지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박선우가 낭송하는 시가 어우러져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이 시 정말 좋아요. 손녀의 칭찬에 박선우는 빙그레 웃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칭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선우와 지민은 다시 소양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 위로 유람선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 덕분에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30%나 줄었대요. 그리고 특별법도 곧 통과될 것 같아요. 지민의 말에 박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잃어버린 돈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교사로 살아온 그가 꿈꾸던 진정한 가르침이었다. 강변의 벤치에 앉아 부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모든 것을 품고 묵묵히 흘렀다. 박선우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어쩌면 저 강물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거센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평온을 찾아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춘천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소양호의 밤처럼 깊고 평온했다. 비록 강민아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전쟁은 이미 끝이 나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박선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활동은 사회 곳곳에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노인복지관들은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도입했고 금융기관들은 노년층의 거액 송금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녀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민의 웹 매거진은 로맨스 스캠 추방 캠페인을 벌였고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로맨스 스캠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국제공조 수사 의무화, 피해자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선우는 법안 통과 기념식에 피해자 대표로 초청되어 감격스러운 연설을 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법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한편 김 형사가 이끄는 경찰 수사팀은 인터폴과의 끈질긴 공조 수사 끝에 베트남 현지에서 강민아로 활동했던 핵심 조직원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이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박선우 외에도 수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그녀가 모든 범죄의 총책은 아니었지만 이번 검거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에 큰 타격을 입힌 중요한 성과였다. 이 씨의 검거 소식을 들은 박선우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도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된 불쌍한 사람일 뿐이라며 법의 심판은 받되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형사는 박선우의 깊은 마음에 존경을 표하며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우는 이제 춘천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었다. 길을 걷다 보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글벗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고 그의 시는 예전보다 더 깊고 따뜻해졌다는 평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호반의 가을, 다시 봄이었다. 책에는 그가 겪었던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선사했다. 박선우는 인쇄 수입의 일부를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박선우는 70을 훌쩍 넘겼다. 그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고 따뜻했다. 그는 여전히 춘천의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지만 그의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 글벗 회원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3사 보도기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힘썼다. 그녀는 아버지 박선우를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불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선우는 복지관 예방교육을 마치고 소양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강가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딸 지민에게 카톡을 보냈다. 지민아, 오늘 춘천 날씨가 참 좋구나. 소양강에 봄이 왔단다. 언제 한번 손주들 데리고 놀러 오렴. 할아버지가 맛있는 닭갈비 쏘마. 곧이어 지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빠, 보고 싶어요. 네, 다음 주말에 꼭 갈게요. 아빠 시집 신간 나온 거 축하드려요. 제가 제일 먼저 사서 사인 받을 거예요. 박선우는 딸의 메시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그는 문득 강민아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를 통해 그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앞에는 따스한 봄 햇살과 푸른 소양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호반의 가을은 지나갔고 이제 눈부신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의 이야기는 그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박선우의 책 호반의 가을, 다시 봄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과 가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얻었다. 여러 극단에서 책의 내용을 연극으로 각색하여 무대에 올렸고 한 방송사에선 박선우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민은 한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바로 AI 기반 로맨스 스캠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IT 전문가인 대학 동창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온라인 대화 패턴,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사용되는 언어와 이미지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로맨스 스캠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정교한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박선우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심리와 수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또한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AI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실제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김 형사 역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기 조직의 패턴과 최신 범죄 동향 정보를 공유하며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세이프 챗이라는 이름의 AI 로맨스 스캠 탐지 앱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세이프 챗은 출시되자마자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해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앱은 실제로 많은 로맨스 스캠 시도를 초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사용자들로부터 부모님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라는 찬사를 받았다. 박선우는 세이프 챗의 성공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기술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박선우는 복지관에서 예방교육을 마치고 나오다가 한 할머니로부터 작은 쪽지 하나를 받았다. 박선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세이프 챗 덕분에 저도 큰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쓰인 감사의 말과 함께 할머니가 직접 그린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박선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해외로 도피했던 강민아, 즉 이 씨는 인터폴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결국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엄중한 죗값을 물었다. 박선우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 역시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지만 법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박선우의 삶은 이제 평온 그 자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소양 강변을 산책하고 시를 쓰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시는 더욱 깊어져 삶의 희로애락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조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의 세 번째 시집은 문학계의 큰 호평을 받으며 권위 있는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박선우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큰 부나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심지어 아팠던 순간들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시가 되어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춘천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다. 박선우는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귓가에는 아내의 웃음소리, 딸의 다정한 목소리, 손주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호반의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박선우의 세이프챗 개발 참여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 포장을 수여했고 그는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춘천의 한적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디지털 시대 노년층의 안전과 권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했다. 대학 강단에서, 기업 연수원에서,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의 경로당까지 그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인기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디지털 세상에서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침을 얻었다. 지민 역시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었다. 그녀는 세이프챗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인 인권 문제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탐사 보도를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였다. 김 형사는 승진하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과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는 박선우, 지민 부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최신 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책을 함께 모색했다. 그는 박선우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경찰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어느덧 박선우는 팔순을 맞았다. 그의 팔순 잔치는 춘천의 한 호텔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게 열렸다. 가족들과 글벗 회원들, 복지관 식구들, 그리고 김 형사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모여 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그 자리에서 지민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바로 세이프챗의 최신 버전이었다. 최신 버전에는 박선우의 목소리로 녹음된 로맨스 스캠 예방 10개명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다. 아빠, 이제 아빠 목소리가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드릴 거예요. 박선우는 딸이 건넨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감회에 젖었다. 한때 그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이 작은 기계가 이제는 희망과 연결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잔치 말미에 박선우는 마이크를 잡고 답사를 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팔순을 축하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큰 아픔도 겪었고 깊은 절망에도 빠졌었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희망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선우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팔순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박선우는 홀로 소양강변을 찾았다. 그는 늘 앉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8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교단에서의 보람, 딸 지민의 성장 과정, 그리고 강민아와의 악몽 같았던 만남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 그는 모든 순간들을, 좋았던 순간과 나빴던 순간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 박선우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지혜와 사랑의 힘으로 무장한, 강인하고 현명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해가 저물고 소양강 위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글벗 동호회 단톡방의 알림이 경쾌하게 울렸다. 새로운 시,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호반의 봄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었다. 박선우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외 언론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그를 직접 인터뷰하기 위해 춘천까지 찾아왔고 그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는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예방 캠페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화상 통화를 통해
해외의 피해자들과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로맨스 스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원본 이야기의 실라가 그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실라는 미국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박선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와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박선우와 실라는 화상통화를 통해 만났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그들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공통된 아픔을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눈물 흘리며 위로했으며 앞으로 함께 이 문제에 맞서 싸워나가기로 약속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라 씨, 저야말로 당신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분명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만남은 전 세계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피해자 연대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유엔에서 국제 로맨스 스캠 방지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결의안에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범죄자 정보 공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선우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초청되어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은퇴교사 박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삶의 희망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결의안은 그 희망의 작은 불씨가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부디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춘천으로 돌아온 박선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시를 쓰고 소양 강변을 산책했다. 유엔에서의 연설은 그의 삶의 큰 영광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은퇴 교사라고 생각했다. 그의 팔순 잔치 이후 5년이 지났다. 박선우는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고 눈빛은 따뜻했다. 지민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박선우는 이제 증손주까지 둔 할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박선우는 가족들과 함께 소양강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고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문득 그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하나가 도착했다. 세이프 챗에서 보낸 알림이었다. 감미나와 유사한 패턴의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박선우는 알림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세상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어둠에 맞설 수 있는 빛과 지혜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자신이 작은 불씨를 보탰다는 사실에 그는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증손주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 햇살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에게 소양강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리고 사랑과 희망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박선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아픔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서사시였다. 소양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렀고 그 위로 박선우의 호반의 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티우보 70울 Total Characters 372.5 세월은 덧없이 흘러
박선우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기력은 많이 쇠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고 눈빛에는 삶을 관조하는 현자에 깊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집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의 지혜와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세이프챗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앱이 되었다. AI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사기를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민은 이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어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했다. 김 형사는 정년 퇴직 후 박선우와 함께 노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두 노년의 신사는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박선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아내와의 젊은 시절 사진, 교단에서의 모습, 그리고 지민과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지난 날들을 추억했다. 문득 그의 눈에 낡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강민아와의 대화 기록이었다. 그는 한때 그 기록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지민은 아빠, 이것도 아빠 삶의 일부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라며 그를 만류했다. 그는 이제 그 기록들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속에는 어리석었던 자신, 외로웠던 자신, 그리고 상처받았던 자신이 있었다. 그는 그 모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바로 그때 지민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빠,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갓 출간된 시집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박선우의 네 번째 시집, 강물은 알고 있다였다. 시집 표지에는 노을진 소양강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벌써 책이 나왔구나. 고맙다, 지민아. 아빠, 이번 시집 정말 좋아요. 특히 마지막 시 강물에게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박선우는 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시집을 펼쳐 마지막 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흐르고 흘러 바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돌부리에 넘어지고 얼마나 깊은 소에 잠겨 울었더냐. 너는 알고 있다. 강물아,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강물아, 모든 것을 품고 흐를 때 가장 넓고 깊어진다는 것을,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러니 흘러라. 강물아,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싣고 저 너른 바다를 향해 영원히 영원히 흘러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자의 깊은 울림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시를 다 읽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박선우는 소양강이 보이는 창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잠이 들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그네처럼 그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가족들과 친지들, 옛 제자들과 동료들, 글벗 회원들과 복지관 어르신들, 김 형사와 경찰 동료들, 그리고 그의 책과 이야기를 통해 그를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의 명복을 빌며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렸다. 지민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박선우가 강민아 사건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남을 것이다. 부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비춰주기를. 사랑하며 살라. 희망을 품고 살라.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민은 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박선우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 소양강변에는 작은 추모비 하나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시 강물에게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그를 추모하고 그의 시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늘도 소양강은 변함없이 흐른다.
강물은 박선우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을 싣고 저 너른 바다를 향해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그의 호반의 봄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박선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빛을 발했다. 지민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박선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세이프 챗 운영 지원,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선우 재단은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힘썼다. 그들은 대학생들과 협력하여 노인 세대의 디지털 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벌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윤리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민은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김 형사 역시 퇴직 후 재단에 합류하여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과 정책 제안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는 박선우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힌 위대한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글벗 동호회 회원들은 박선우를 기리기 위해 매년 박선우 문학상을 제정하여 노년의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뛰어난 시인들을 발굴하고 시상했다. 소양강변의 추모비는 춘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희망의 순례지가 되었다. 한편 해외에서는 박선우와 쉴라가 시작한 국제 피해자 연대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어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국제 온라인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그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압박하여 범죄자 인도 및 처벌 강화, 범죄 수익금 환수 및 피해자 배상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 날 지민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강민아 사건 관련 서류 뭉치 속에서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국내로 송환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 즉 강민아가 박선우에게 보냈던 편지였다. 박선우는 생전에 이 편지를 받고도 지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리고 박선우의 책을 읽고 그의 용서와 관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언젠가 죗값을 치르고 나면 그에게 직접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지민은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라면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민은 이 씨에게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녀의 참회가 진심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단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적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또 변해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났다. 하지만 박선우가 남긴 연결과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받고 때로는 실수했지만 그들은 또한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지민은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박선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지민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세대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도 춘천의 소양강은 묵묵히 흐른다. 강물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흐른다. 박선우의 이야기, 지민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거대한 강을 이루고 마침내 저 너른 바다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박선우의 호반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서재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민은 아버지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박선우 재단의 활동을 담은 새로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은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였다. 그녀는 책을 통해 아버지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이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진정한 연결과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집필 과정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시,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고뇌와 기쁨, 좌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었다. 책이 완성될 무렵 지민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 중이던 이 씨가 가석방된다는 소식이었다. 이 씨는 출소 후 지민에게 연락하여 박선우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독 회복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통해 박선우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했다. 지민은 망설임 끝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이 씨의 모습은 과거 강민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회한과 불안함이 깃든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지민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재단이 함께 할게요. 이 씨는 지민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박선우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지민의 책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는 출간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은 여러 세대의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박선우 신드롬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몇 년 후 춘천시에서는 소양강변에 박선우 기념 문학관을 건립했다. 문학관에는 그의 시와 책, 유품들, 그리고 로맨스 스캠 예방 역사관이 함께 전시되었다. 이곳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삶의 위로와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다. 지민은 할머니가 되어 문학관의 명예관장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라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인용하며 디지털 시대일수록 진정한 인간적 연결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밝은 날 지민은 문학관 창가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소양강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하는 듯했다. 지민아, 잘하고 있다. 강물은 멈추지 않는단다. 사랑도 희망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지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물의 소리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랑의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의 호반의 봄이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흐를 것이다.